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의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특별히 6분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탄핵 찬반 쪽 의견을 고루 듣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월이 갑니다. 모두들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특검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계속 큰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요.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는데 잔인한 3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양측의 인식의 차이는 크고도 크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진술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농단은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유부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딴 나라인가 대통령의 인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후 진술서에 드러난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었다. 유치원 경험뿐인 최와 최순실과 국정상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최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한 적이 없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때문에 왜곡되고 사실 전경련이 주도한 것이다.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지원은 최순실 금품 뒷거래, 이 지원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금품 뒷거래가 있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드러난 증거들은 대통령 연설문 보안 문서가 든 태블릿 PC가 나왔고 수석 비서관 회의 지시하던 차명폰 파일이 등장했고 청와대 문건 보냈다는 정호성의 문자와 메일이 수없이 드러났고 차은택, 김종률, 송성각, 김종, 유재경, 미얀마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나라 이름이죠.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그럼 누구 추천을 받은 거냐. 안종범 수첩, 대책회의 메모, 청와대가 아니고 전경련이 한 걸로 해라. 전경련 관계자들 증언은 청와대에서 위증 지시까지 받았어요. 이승철 전 부회장 진술은 청와대가 재단 쓰레기통까지 챙겼어요. 최순실은 KD 납품 부탁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안종범 전 수석 KD코퍼레이션이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콕 찍어 도왔다는 정황 진술들이 나왔는데도 대통령의 인식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정책 사항이나 인사와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의 몫입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해서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네, 차례대로 양문석 박사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좀 먼저 가시죠. 예,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면 부인,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전면 부인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수많은 차고 넘치는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산더미 같은 증거들이고요. 정확하게 한마디만 딱 정리를 하면 정호성의 녹취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안종범의 받아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차근차근 반박을 할 수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까지 드러났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호성과 안종범의 그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박 대통령을 이젠 전면 부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 산더미 같은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차정 교수님. 예, 저는 뭐 그 답을 어떻게 써봤냐면 예.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고만 예. 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고만. 예. 이 소설가 박안서 씨의 작품 그 제목이죠. 그러니까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고만. 지가 누구냐? 최순실 스스로가 이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사 도우미 정도고 뭐 옷이나 좀 수발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최순실 스스로가 국정농단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예.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는 20년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고 이번 사태에 사익 취한 거 있더냐? 하나도 없다. 하늘이 알거면 하늘이 누굽니까? 이 추운데 촛불 민심보다 더 많이 2배로 많이 모여서 나온 맞불 집회에 이분들이 뭐 때문에 나오겠느냐? 예. 내가 이렇게 그 억울함을 다 알고 대변해 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이런 인식하고 계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 죄송합니다. 뭐 박한선 선생님 지금 뭐 참 하늘에 계시지만 예. 아무튼 막 이게 비유해서 조금 뭐 하긴 합니다만 오늘 막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고영시 교수님 생각은요? 저는 뭐 유신의 추억이라고 썼는데요. 멀리 가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의 2013년 대통령이 되고 처음 휴가를 간 곳이 저도입니다. 저도의 추억. 가서 거기에서 백사장에다 쫙 서서 그또 사진에 올려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화제가 됐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다시 회상시키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사고가 70년대 그러니까 유신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차고 넘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 시절 눈으로 보면? 네, 그 시절. 그때 70년대 사고로 네, 네. 보면은 그 시절에 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영예로서 그 최태민 씨하고 돌아다니면서 돈 뭐 기업업들로부터도 많이 거뒀고 예. 또 뭐 이거 저건 뭐 기업들도 봐주라 그런 게 뭐 부지기수였지 않습니까? 또 예. 뭐 말 안 듣는 사람 정치인들은 불러다가 뭐 이렇게 중앙정보부에서 코수연까지 뽑을 정도로 그러니까 탄압을 잘못 했고 그게 치다가 이게 뭐 아니고. 블랙리스트 이게 뭐야? 네. 그때 보면 이건 뭐 범죄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다. 통치 행위의 정상 항목 분야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예,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지금 유신 시대의 그러한 예.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70년대 사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차고 넘치는 그런 증거라든가 뭐 증언도 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소용없고 뭐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아, 민 원장님이요? 네, 저는 백투더 패스트.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과거의 그 시계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는 아버지 대통령 시절의 그 개발 독재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영신 교수님하고 또 저는 뭐 70년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그 느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굳이 있다고 그러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소통을 안 하진 않았어요. 정말 그 언론사 정치부장이나 뭐 하던 지나간 부주 또 뭐 새마을 지도자 누구나 계속 끊임없이 불러서 같이 예, 소통하면서 맞아요. 막걸리 농주 맞아요.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지. 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마 기록일 거예요. 역대 가장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 네, 그다음에 역대 가장 질의응답 안 한 대통령. 네. 이렇게 불통한 대통령이 자기 주장만 옛날에 제왕적 무오류의 제왕적 아버지 시절에 개발 독재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예. 그래서 그러기 그게 때문에 차이다. 라고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괴리가 온다. 예, 예. 김광덕 본부장 생각은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어저께 답변서의 특이한 점이 네.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 전에 뭐에는 약간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어저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3가지 혐의를 완전히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한 13가지를 완전히 부인했는데 예. 가령 얼마 전에 정규제 TV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이가 문화 분야에서는 뭐 인사 일부 청구가 있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저께는 뭐 인사 개입이니 국정 개입이니 완전히 없다. 네. 그래서 완전히 부인하는 건데 왜 완전히 부인했느냐? 국회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이게 사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하나만 나오더라도 예. 대통령 파면 아닙니까? 13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이다. 파면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부인하는 전략을 편 거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볼링경이 있잖아요. 볼링. 네. 볼링 할 때 핀이 10개 짝 있는데 하나 맞으면 툭툭툭 치니까. 하나 탁 넘어지면 저르륵 대부분 웬만한 선수가 한 건 다 넘어져요. 아, 시작은 하나죠. 시작은 첫 번째 하나. 핀부터 그래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예, 이 알겠습니다. 하나부터 완전히 부인해야 네. 그나마 예. 이번에 여기서 생존할 수 있다. 예. 이런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볼링 이펙트라는 게 학술적으로 있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인가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시너지 이펙트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볼링 이펙트는 하나씩 두 개를 넘어지는 모양을 아니, 볼링에서 좀 그 핵심적인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을 탁 치면 딱 나머지가 넘어지는 넘어간다, 거예요. 이거. 그 킹핀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 것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시너지 이펙트. 도미노 비슷한 거. 13개 지금 뭐 도미노. 말씀하신 것도 이제 도미노와 같은. 아니, 네, 박사가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학설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김 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학설은 아니거든. 제가 이야기하면 학설이에요. 제가 박사니까. 아니요, 박사 아니라도 학설을 인용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그러니까 저기- 이 신문에서 네. 많은 용어를 만들어내죠. 네, 네. 예를 들어 DJP 효과, DJP 이런 것도 신문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 서정호 변호사가 오늘 나와 주셨는데 지금 저 진술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의자로 된 상태였죠, 대통령께서? 그렇죠. 특검에 의해서? 예, 전액이 그 부인하는 게요. 진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이번 재판을 보면서 네. 정말 이게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 탄핵을 시킬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네. 이게 저는 부인한 이유로 보는데요.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이 돼야만 탄핵이 되는데 네, 네, 네. 예를 들어 이게 삼성 이재용을 구속했지만 뇌물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예, 예.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특검의 1호 대상이 뭐냐면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예. 근데 그게 연설문이나 이런 거는 몇 개 옛날에 검찰이 있던 것만 있었지 예. 이번에 중대한 국가기밀이 새로 누설돼 가지고 특검에 새로 밝힌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안봉건이나 이재만은 수사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탄핵을 이끌 만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게 부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정부다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 선수들의 정부다. 걸릴 일은 딱 안 해요. 제 이름으로 통장 개설해서 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최순실도. 그렇죠. 최순실 이름으로 어디 회사에서 기업에서 돈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들어갔어요. 최순실은 공소장에 보면 7억 미수밖에 없어요. 네. 재단 돈의 컨설팅비로 4억 3억 7억 미수만 공소장에 돼 있고 네. 실제 최순실 받은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실명으로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 전화는 무슨 전화 썼죠? 차명폰을 썼죠. 그렇죠. 통장은 무슨 통장하죠? 차명 계좌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덜미를 잡혔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요? 그건 최순실 때문에 왜곡된 거고 전경련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말풀이를 좀 부탁드리면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예.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거 지금 747억 원이죠.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경련 주도로 문화체육재단이 생긴다고 관련 수석에게 처음 들었다. 좋은 뜻을 모아 생긴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됐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대기업 회장들 대답은 이랬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는 지금 증언인데요. 대통령 최후 진술 의견서에 나온 이 재단이 최순실 때문에 왜곡됐다. 전경련이 주도했다라고 다시 강조한 말풀이를 요건 30초 이내로 박사급 말풀이부터 일단 양무석 박사로부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다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미러 K 재단하고 일회 재단이 동의어인 것 같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의어나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정경련과 청와대가 갑자기 같은 단체거나 같은 이 건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 수많은 정말 넘치고도 넘치는 그 증거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동의어가 한국에 와서 참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 변호사로 가면 됩니다. 저는 이게 생각이 저는 이게 강요하고 뇌물인데요. 결국 이제 뇌물은 제가 봐도 이게 재단이 뇌물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옛날에 이게 일회재단 이야기 하셨는데 일회재단 판결문 한번 보십시오. 좀 이게 대통령이 강요죄만 되고 기업들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재단은 일회재단보다는 약하잖아요. 강요가. 근데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은 뇌물 공여가 됐습니다. 재단이. 따라서 이게 저는 대통령의 저 말씀은 뇌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강요나 직권남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도는 정경련 오불과는 나는 관계없다. 정계 주도했다. 이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덕 본부장님. 박 대통령의 이 말은 자기 미르 K재단은 선의로 자기 좋은 뜻으로 거의 말해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해서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 그런데 이런 말을 했죠. 믿었던 사람 탓에 왜곡이 됐다. 신의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위의 일은 선의로 추진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최순실을 믿었는데 믿는 사람한테 진짜 거의 배신당했다는 뜻이죠, 사실. 그래서 이 정경련이 주도했다 해서 자기는 부정 청탁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그걸 강조하신 거죠? 이거를 듣는 최순실 씨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갔다 오시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민영선.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죠. 최순실 씨의 개인 비리이다. 그리고 K미르 774억은 물론이고 봐라. 최순실 씨가 따로 삼성하고 해서 230억을 했지 않느냐. 이것은 최순실 씨 개인 비리다. 그리고 정경련이 주도한 이런 부분은 상공화국 모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 모델로 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나를 엮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일이었다. 고영식 교수님. 저는 뭐 대통령이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탄핵 이걸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몰아가지 마세요. 모르신다는데 왜 다 알고 있다고 오리발을 내미시는 것 아닌가. 모르신다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최순실 때문에 왜곡됐다는 것은 최순실과 공범이 아니다. 지금 검찰은 그거하고는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범 그것에 대한 오리밥을 내밀려면은 최순실 때문에 잘못된 거다. 여 때문에 이게 뭐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든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또 하나 정경련이 주다 청와대 지금 어디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승철 부회장이 그랬잖아요. 미르 K재단에 쓰레기통까지 다 청와대가 챙기더라고 그랬는데 정경련이 주도했다는 건 우리 청와대하고 관계없어요. 청와대랑 결백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리발을 내미신 것이다. 아니, 이승철 말도 믿을 수도 없잖아요. 청와대만 오리발이라고 그러세요, 왜? 저 사람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승철도. 딱 한마디만 들어가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경련 소속이에요?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이때까지 나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때까지 이해했는데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판례를 보면서 정경련 경제수석이었나? 정확하게 뭐예요? 청와대
전 수석입니까? 왜 정경련 그러세요? 경제실장입니까? 청와대 수석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워낙에 경제를 살피다 보니까 전경련도 많이 살폈나 보죠.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차정 교수님. 예, 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경련이 이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목표 이게 동참을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을 해서 자발적으로 모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대가성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최순실 씨가 나중에 개입을 해서 사익을 취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지. 이 지금 그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재단의 돈이 최순실한테 간 건 없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순실 씨는 진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출범했던 재단에 오게 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좀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어떻게 이 인식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그리고 촛불과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리가 본 것은 모두 헛것입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는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국민이 본 것들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뭘 본 건지. 고영태, 최순실 권력서열 1위입니다. 대통령보다 높다고 느꼈고 김종은 수행 비서 정도로 여기더라. 이런 진술을 했고 고영태가 보고 말한 겁니다. 차은택, 최순실 요청으로 문화부 장관 추천해서 관철됐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지요. 노승일, 최순실은 독일서 대통령과 통화했다. 최순실은 우병우와 아는 관계라고 느꼈다. 다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은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권력 실세 1위 최순실의 민낯을 본 것인가? 아니면 박 대통령의 일구이연을 확인한 것인가? 최순실의 남자들을 쭉 본 건가? 그러고 보니까 남자들 사정 다 다르네요. 정윤회 사정 다르고 고영태 사정 다르고 차은택 다르고 김종 다르고 하긴 합니다만 비선 실세 앞에서 무력했던 청와대와 기업, 대학까지 이건 뭐 확인이 된 거고요. 한 대학이 뭐 했던 일들은. 끝까지 무능을 자처했던 박근혜 정부의 막강 실세들.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 양분된 대한민국. 자,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갖고 실력 발휘하는 게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적지만 실력이 있으면은 그런 적어도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모든 그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예. 인사를 할 적에는 이제 가능한 한 하여튼 많은 청거를 받아서 거기서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인사를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라인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청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문화 쪽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장관이나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만나고 얼마 돼서 증인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까? 장관 요청은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순실 씨가 증인한테 장관감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문체부 장관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이 되신 이후에 바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인식과 우리가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 말씀을 이해하는 편이죠. 그렇죠. 저는 이게 그 대통령과 국민으로 대립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국민도 이게 촛불하고 태극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따라서 이게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대통령 인식과 다르다고 할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게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적어봤는데 예. 로마의 이제 그 초대 황제 그 카이사르 그 사람 말입니다. 예. 사람은 이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고 싶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을 본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예. 저는 이게 대통령도 본인이 보고 싶은 만 보는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은 그러면 한 눈으로 다 보느냐 그건 아니고 이게 태극기와 촛불은 보는 게 너무 다릅니다. 전부 이게 서로가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 변호사는 지금 어느 쪽 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느 쪽 의견이? 저는 이게 어느 쪽 의견보다 서로가 이게 골고루 찬반 양론을 골고루 다 봐야지 너무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한쪽만 보고 다른 쪽에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아, 그 점을 그게 이게 문제다. 비판하는 겁니다. 아, 예, 예. 누가 그러니까 국민의 민원인. 편에 서는 것이 골고루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서 변호사 태극기는 국민 아닙니까? 아니, 국민도 그러니까 양쪽이라고. 태극기든 예. 촛불이든 국민의 편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네. 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들만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니까. 것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는 게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대학병원이라는 게요. 대학병원에 가서 신생아가 태어나는 곳만 가면은 그 사람은요 대학병원이 사람이 태어나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예, 예. 그렇지만 대학병원에 장례식장만 다닌 사람은요 대학병원 늘 사람이 죽어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서 장례식장도 가보고 네, 신생아실도 가보면 병원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어나는 곳이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네. 현명함을 갖다가 누가 지금 해줘야 절실합니다, 되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한 사법체제에서 예. 사법체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사법체제가 어떠한 결론을 내든지 간에 믿어야 된다. 네, 예. 그 믿고는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보수든 진보든 여든 네. 야든지 간에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예,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이런 때일수록 정말 그 재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두 분은 같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킹마드 순서가 바로 지나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 민 원장님께서 아, 예.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뭐 김범부 장도 많으면 바로 나오시면 돼요. 저는 저기 이 어저께 대통령이 네. 답변서에서 네. 최후 변론에서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잘못을. 네. 이렇게 그거 한 거와 제가 오늘 이 만난 제가 택시로 좀 중간에 한번 탔는데 예. 그 택시 기사분 그분하고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모든 국민이라고 아까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다수 국민들하고는 진짜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 어저께 변론에서 뭐라 하면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고 자기 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면서 자기 퍼스트 레이디 시절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퍼스트 레이디 시절을 붙도 자기는 항상 민원을 챙기고 이런 일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소위 나라와 결혼했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그 만난 그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 그 자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좋아한대요. 예. 근데 이제 이 박 대통령이 완전히 실패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최순실의 기업 돈이 최순실의 간돈 이런 것들이 왜 그쪽으로 갔느냐. 예. 그런 것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였으면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예. 자기들의 월급이 뭐 얼마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참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과정에서 예. 과정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이 양극화 속에서 일자리도 잃고 예. 이런 그 아픔들이 또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인식의 차이가 진짜 선양지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예. 그 맹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관수유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물을 관찰할 때는 물결의 흐름을 봐라라고 해서 그 관수유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물결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흐름도 이제 보였습니다만은 큰 물결은 정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상선 약수처럼 그렇게 흘러왔음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은
엮여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많은 국민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민들 중에 데이터로 보면 78% 이상이 수개월 동안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78% 가량의 국민들은 덜켜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엮여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치가 저는 그 수치가 사실이다, 진리다를 떠나서 관수, 유술, 물을 관찰할 때는 그 물결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보아왔던 6개월의 믿음들이 이제는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교수님. 저는 뭐 다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봐야겠죠. 뭐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이고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말들은 전혀 안 나온 게 좀 안타까운데 대통령으로서 책기지심,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그 잘못된 마음, 다른 사람을 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책임지심이 아니라 책기지심을 자기를 탓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내 탓이요를 했는데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금 내일 최종 국민들이 어떤 변론에 낸 대치를 하든지 자기 말든지. 소견서까지 책기지심은 전혀 없어요. 자기를 탓하는 마음은 없고 책임지심. 다른 사람이 최순실이가 잘못해서 또 안정범이가 잘못해서 뭐 누가 잘못해서 참 뭐 이런 마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통령한테 대한 인식 이런 것은 뭐 정말 앞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진실 또 민심 이 부분을 외면한 거 이게 가장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을 너무 봤어요. 정말 최고 대통령에서부터 비서실장 뭐 모든 우리나라를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실세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거한 고영태까지.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그렇다고 되고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렇다고 되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 하고 또 말을 뒤집고 이 거짓의 끝판왕.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은 또 참모들한테 미루고 참모들은 나 대통령이 지시만 받았어요. 하고 아무도 서로 이렇게 뭐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는 그런 배신. 그런데 어떤 거짓과 배신의 끝판왕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공적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붕괴되고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최순실이라는 비선 하나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10대 무슨 경제대국이고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는 나라가 정말 최순실이라는 그 부분에 크게 실망한 거죠. 국민들께서 비선 실세 한 사람한테 그런 시스템 공적인 권위까지가 다 붕괴되고 무너진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차재호 교수님 정리해 주세요. 예, 저는 뭐 그 이번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법의 무시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법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제대로 하고 계셨다면 뭐 비선 의료한테 이 의료진들한테 자신의 몸을 내맡긴다든지 또 뭐 차명폰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최순실 씨에게 모든 거 사실상 그 내맡기다시피 하는 그러한 행위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최종 변론에서 결국 안 나오셨어요. 그거 자체는 보면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저희도 그 잠깐 이따 다뤄보려고. 그 이야기를 하셨던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본인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결국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받았고 또 특검도 안 받았고 마지막에 어제 헌법재판소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자신의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깡그리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법의 무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이렇게 그 전용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민주권 이 무시를 위반을 이 상당히
이 크게 질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따지고 보면 이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라는 이 사유를 사실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엄중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촛불을 든 거는 뭐 뇌물을 받았다 해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다 국민들이 보니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썼다. 네. 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임했다는 부분이 있지 예.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35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심판 앞 임박해 있죠. 이 두 분의 인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예. 어제 저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에서 16차례나 최순실과의 관계 해명에 집중했다. 그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제 특검은 종료되고 탄핵 심판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은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서로에 대한 인식이었나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이란 누구냐?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40년 지인, 그리고 가족 대신 옷까지 생필품, 개인사 챙겨주는 사람,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생각, 표현 등을 전달해주는 사람, 유치원 운영 경험이 있어 정책 전문성은 없는 사람, 내 앞에선 눈도 못 마주치더니 시녀 같은 사람, 국민들 싫어할 일들만 골라 한 사람이 이제 된 거죠. 그렇다면 최순실에게 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 덕에 알게 된 언니, 신의를 지키니까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춘 언니, 차명폰으로 수시로 통화하는 언니, 옷부터 연설문까지 세세하게 챙겨줘야 하는 언니, 나 때문에 대국민 사과의 탄핵 심판까지 받게 된 언니일까요? 대통령 최순실에게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는 저 39번, 대통령 21번, 국민 20번, 최순실이 16번 최후 진술에 등장을 합니다. 국가 14번, 약속이 13번 등장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쓰셨다 하는 게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사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그 몇십 년 된 그런 그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거지. 그거를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을 했고 모든 저번에 또 자기한테 공주인지 아나 봐?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걸 부탁하는 모양이지. 그 공주인가 할 때 언제쯤 했어요? 그것도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아. 같이 순실이하고 저 엄마하고 타고 가면서 순실이가 전화하고 가는 데니까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주 공주인지 아나 봐? 그래서 잘해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이 최순실 씨와 대통령 간의 관계, 어제 어떤 변호인은 대통령 대리인은 이게 이 조선시대 연좌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서 지금 이 국정농단을 했다 그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공범의 가장 핵심적인 게 미르 K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700억 40억 그걸 특검이 노린 건 그거죠. 그 그걸 부분이죠. 끌어 모아가지고 네. 퇴임 후에도 그거 잘 관리하면서 내 건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특검이 이번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결국 뭐 삼성 특검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은 대통령 생각은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됐으면은 뇌물죄로 받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순실과 아까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공천대 아니다. 우리 한 주머니 한 주머니로 이렇게 돈을 쓴 게 아니고 재산을 한 주머니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게 공범이라든가 이건 아니라는 거고 그동안 뭐 최순실과 누가 뭐 동급이다 뭐 대통령이 얘기했고 뭐 박관철 씨는 1, 2, 3위 뭐 권력 소유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다. 최순실은 결국 내 지시를 받는 사람이야. 그냥 나한테 눈도 못 맞추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호인들이 16번이나 이런 관계를 설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뭐 지금 서로에 대한 생각은 잘 서로에 대한 생각은 이제 끝에 오면서 이거 믿었던 너마저 결국은 불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대통령과 관계 없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갔으면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입 딱. 그러니까 대통령은 서운한 거고 최순실은 지금 독일에서 올 때 너 빨리 들어라. 네가 들어와야 해결이 되겠다. 하니까 믿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엎어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독박서. 이거 너무하십니다. 저도 할 만큼 했는데. 그래 입을 싹 닫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 차재원 교수 생각은 다르세요?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16차례나 최순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명한 이유는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최대 내가는 최순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지금 뭐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뭐그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흔적이라는 것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부분이만 잘라내면 본인은 뭐 자신의 그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은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설사 그런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내하고는 관계없다. 청와대 출입만 막자. 그렇죠. 최순실 들어오지 마라 이제. 예,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뭐 내가 뭐 제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아까 우리 거예요?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믿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 아니에요. 뭘 믿을 수 없어요. 공범이고 같이 했다는데. 아니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내세울 때는 관계는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하지만 속내를 이야기하라며요. 속내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내는 옛날에는 좀 믿었는데 이제는 쓰든지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나한테 그리고 지금 뭡니까? 나를 걸고 넘어가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최순실 씨가 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적절한 관계. 그것 때문에 고영태한테 엮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너 처신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이런 사태까지 왔겠어? 또 한편으로는 아니 좀 차익을 챙기더라. 조금만 먹지. 뭘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한테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게 200억 넘게 받으려고 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거고.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에 돌아오면 마치 구명이라 해줄 것처럼 해서 돌아왔는데 기껏 하시는 말씀이 시녀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사 도우미 정도나 취급하면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서정욱 변호사는 생각이 다르세요? 예, 저는 이게 그 16번 부인한 게요. 이번 사태 핵심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비선 실세, 그다음에 국정농단이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 김영삼 때 김현철, 김대중 때 아들 세 분, 그다음에 노건평, 이상덕 다 이게 국정농단했지만 탄핵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왜 탄핵됐느냐? 저는 이게 바로 비선 실세. 최순실 드러나지 않는 비선이잖아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인데 이걸 부인하려면 최순실은 비선 실세가 아니다. 내 가사 도움이나 도와주는 실세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 그다음에 그 국정농단 한 게 없다. 일부 쳤지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6번 해명한 게 아닌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둘이 관계는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게 운명 공동체로 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도 같이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최순실 탄핵 결정되면 이게 최순실의 나오고. 형량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네. 저는 이게 그 형량도 예를 들어 뇌물이 돼버리면 네.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고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만약 기각됐다. 네. 그럼 이게 뇌물 같은 거는 빠질 거고, 그럼 이게 그 형량 다 합쳐봤자 이게 뭐 큰 형량이 없거든요. 감형 같은 거는. 그러면 따라서 이게 대통령 저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삼성동에서 같이 살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 평생 저는 같이 갈 운명 공동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네. 예. 이번에 그 탄핵과 관련된 이 사건의 이름이 사태 이름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예요. 이름이 정확히. 예, 정확히 말하면 국회에서도 그래서 탄핵 사유를 13가지 적어내면서도 이거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사유는 사실은 다 결국에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대로 핵심 고리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최순실 짓이다. 최순실을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벗어나려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핵심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저께 그 소위 최후 변론에서 16번이나 거론하면서 최순실은 자기 개인사 챙겨주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고리 끊어내기 전략에 들어간 거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생각은 어떠냐?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는 원래는 자기 개인사를 챙겨주는 사람, 아까 봤지만 옷까지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약간 변했어요. 키친 캐비넷으로 조금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과 같이 먹으면서 뭐 자문해주는 사람. 그렇네요. 뭐 그런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캐비넷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시녀가 키친 캐비넷 된 것도 참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전돼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야,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네. 뭐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둘이 같이 살아야 같이 산다는 건 좀 이상하고. 최순실 생각은 뭐냐 하면 같이 인연이 계속한다. 근데 최순실 근데 둘이 아까 완전히 이제 뭐 서로 뭐 완전히 갈라섰다라는 식으로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린 또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지금도 아까처럼 공범 공모 관계라고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나 수사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기대어야 서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난국이 넘어가면 이제 헌재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변호사들 간에 약간의 공조 관계가 이루어지는 감정 좀 서운한 건 있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수 원장님. 먼저 그 16차례나 관계에 집중한 건요. 김평우 변호사가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석거책의 13가지 김평우 변호사 표현대로 하면 석거책의 13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재밌게 잘 그중에 만들어냈어요. 세월호 한 가지 빼면 나머지 12가지가 다 최순실 씨 관련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시네요. 네, 김평우 변호사는 그럼 뭐 최순실 그 한 걸 갖다 왜 대통령한테 하는 연자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 대통령은 연자제 그거 절대 안 된다. 단 세월호 부분만 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논할 수 있는데 세월호도 헌법적으로 보면 그게 국민 생명권 침해 그게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의 그 법리 그 주장 변론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분의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것 같아요. 상당히 믿었는데 정말 고영태 부분은 서운하다. 그렇게 고영태 씨하고 친하게 지냈으면은 좀 나한테 얘기 좀 하지. 그 단도를 안 해가지고. 그럼 민정수석실에서도 단속을 안 해가지고. 예, 단속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이 고영태가 폭로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전제를 고영태 얘기는 안 한 걸로 하고 하시네요 지금. 아니 고영태 그건 뭐 모르잖아요 또.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다 안다고 봅니다.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 이 상황 고영태 씨의 폭로로 인해서 일이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고영태 씨하고 아침에 밥 먹고 그렇게 친했으면 나한테 좀 미리 기뜸이라도 하지. 서운하시. 그리고 왜 민정수석실은 그렇게 나한테 기뜸도 안 했느냐. 이런 그 서운함이 있어서 좀 멀어지려다가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은요. 서로 등을 받치고 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돌릴 인연은 아니다. 등을 뗄 수가 없어요. 서로 등을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서로. 양 박사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최순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건 뭐. 이 사건이 들통나기 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들통나고 나서 키친 캐비넷이었다가 시녀로 이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쫙 좀 이 표현이 다른데
대통령의 국어 실력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키친 캐비넷이나 선생님이나 시녀가 동의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근데 저 바로 잡을 거는 강분을- 호칭은 대통령은 최 선생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답니다. 정호성만 최 선생님. 아니요, 그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가이사르 이야기를 했었는데 셰익스피어의 이제 4대 희극 중에 그 율리어스 시저의 이제 카이사르가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한 방 맞고 브루투스 넘어져잖아요. 지금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한천 경영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카이사르가 시저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야. 아, 그래서 그리고 최순실이 입에서 브루투스 너마저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을 부인해도 그 2000년 역사 동안 욕을 뒀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16번을 부인을 해. 그러면서 최순실이 감방에서 딱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갖고 그럼 있지 관계 않을까. 끝나네 이제 이번에 완전히. 그래서 저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예, 특검이 연장이 됐었으면 최순실의 소환 조사에서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날지를 그렇죠. 우리가 바로 검증할 수 있었는데 특검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어떤 모습으로 최순실이 나올까 감히 브루투스 니까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한 말씀 더. 예. 아니 그러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은 이제 최순실 씨도 배신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양박사죠. 그러기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의존도가 크다. 그래서 좀 참고 고민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헤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고영태 씨, 최순실 씨 관계 보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브루투스 너라도 끝까지? 그러니까 서운하긴 하지만은 내가 너마저 떠나보내버리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랑 살아야 되느냐. 이 의존도가 아니 하루에 그 전화를요 차명폰으로 1시간에 3차례씩 아무리 대책을 논의한다지만 한 달에 그냥 하루에 한 2-3차례씩은 이렇게 할 정도면은요. 그리고 두 분 다 여성분이시잖아요. 정서적으로. 저는 뭐 짧게 1분씩 할 전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하루에 한 20-30분씩 통화를 길게 하셨던 그걸 2-3차례 했다고 그러면 두 분이 전화통 붙잡고 사신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은. 그런 관계를 배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근데 민 교수님, 그 참 웃자고 한 이야기를 그렇게 죽자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서 변호사께서 아까 가이사르 이야기를 해서 가이사르를 빗대서 살짝쿵 유사 예능을 했는데 그 유사 다큐로 받아버리면 참 민망하네 제가. 그 정도로 하고 뭐 시청자들께서 즐거웠고 또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광덕 본부장께 그거 하나만 최 선생님께 컨펌했나요는 어떻게 됐죠 그게? 그 녹취 파일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코칭을 했다는 지금 얘기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거는 확인이 됐고 대통령이 최 선생님께 컨펌하셨나요라고 하는 거는 언론에 처음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좀 불확실한 거로 최종 확인은 안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흘러나오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흘러나왔는데 최종 확인은 안 된 최근 사안이라는 보도에는 것을 그게 최종 확인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시점에 나왔느냐면요. 최 선생님께 그 컨펌을 받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역겨울 정도로 토가 나올 정도의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사례 하나로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주워 담았는지 안 주워 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검찰 말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변호를 위한 것이긴 해도 좀 말씀은 경계를 넘었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들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이 조금 막말이 지나치신 거 아니냐. 헌재에서. 그리고 또 서로 좀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들도 비춰진 것 같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남긴 것들을 정리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마라톤 변론에 대한 뭐 점수를 뭐 매겨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또 당뇨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했다. 순서 뭐 저 변론 순서를 놓고 김평호 당뇨가 있어서 순서를 앞쪽으로 좀 해주면 그때 또 한쪽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 이중환 변호사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좀 우왕좌왕한 거 아니냐. 최종 변론 순서 가지고 이제 그렇고요. 자, 최순실 잘못을 대통령이 왜 져야 되냐. 조선시대 무슨 연좌제냐? 김평호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뭐 이런저런 강한 발언들에 대해서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이 좀 신중해 주세요. 신중해 주세요. 또 따로 국밥이었나? 심리 종결, 헌재 자멸로 가는 길이에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자 이중환 변호사가 옆에서 개인 의견. 그 개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된 의견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뭐. 자, 종북몰이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촛불 집회를 지켜 세워요. 서석구 변호사 주장입니다. DJ 노무현 정부가 이적 행위했어요. 일단 듣자. 목을 여러 번 이정미 권한대행이 목을 여러 번 뒷목을 잡았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저희들 일부 주장은 이 사건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 조을영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뭐 각자 대리니까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정말 오늘 너무너무 우여곡절도 많았던 이 재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곡해를 받은 것은 재판 지연 시기를 내는 게 아니냐 했는데 오늘 이것이 아마 소중한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요. 저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해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말로 법과 양심 기본 정신을 발휘해가 과거에 통진당 해산을 시켰던 그 위대한 그 법과 양심 이것을 회복해서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판결을 선고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게 이번 탄핵 사건이에요. 네. 우리 반만 역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쿠데타 피나 아니면 이게 투표로 정권을 바꿨지 판결로 재판관이 이게 정권을 바꾼 예가 우리 5,000년 역사에 없어요. 정말 이게 큰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 대리인단에 보면 너무 이게 탄핵을 희화화시켜 버렸다. 너무 이게 가십이나 지역증을 흐르면서 정말 이게 본질을 못 보고 저는 이게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대리인단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 있잖아요. 대리인단이 탄핵을 희화화했다는 거예요? 대리인단의 보도, 언론 보도가 희화화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봅니다. 국회 측까지 포함해서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이게 지역적이고 자극적인 가십 위주로 흘렀다. 본질 안보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그걸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대리인들의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막말이라든지 너무 이게 흘렀기 때문에 말 속에 섞여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대리인단은 지금 이야기 평가를 하라니까 희화시켰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리인단끼리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농공행성 싸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누가 공을 세웠느냐. 이런 이제 논리들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각자 대리는 민법에서 나오는 원칙이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이나 형사에는 통일된 입장이 나와야지 이게 인정하고 부인하고 놓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분은 재판관을 기피 신청해버리고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여기 뭐 사회만 어떤 분은 재심 사유다 8명이. 전부 이게 통일된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중환 변호사 보기에는 뭐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선배면 다야 뭐 선배판.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자기 공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로 대리인단이 티격태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받는 게 그래도 그거 한 가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 김평호 변호사의 아주 법리적 완성도가 높다 그럴까요? 명 변론 대목이 있다라는 점도 또 얘기를 한다면서요. 저는 이게 몇 번 읽어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는 사유별로 하나하나 3분의 2 되는가 표결을 한다. 이게 핵심 주장인데요. 원래 미국서 변호사 생활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러 개 사유를 동시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 파면할 때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양 박사로. 저도 서 변호사 이야기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인데 저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내에서 계속해서 중구난방식
발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하면서 대표 변호사가 그 동료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개인 생각이라고 떠넘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건지 이용하는 건지. 수단으로 예. 마케팅 자기 마케팅을 하는 건지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눈앞에서 몇몇 변호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마케팅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차정.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써봤는데요. 앞서도 그 뭐 소설 제목을 인용했습니다만 이 이문열 소설가의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실 그 이 김평우 변호사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법학과 수석 졸업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조 3류라고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셨어요. 그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영웅시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그때 당시 시국 사건의 그 뭡니까 사범들을 이 나름대로 양식급 재판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용기 있는 소신 있는 판사로 상당히 거론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체를 보여줬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게 되는 그런 걸 되지 않았나 생각인데 그 생각이나 신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헌법적 가치, 헌법적 질서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수용돼야 되는데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서석구 변호사는 이 촛불의 그 시위를 이 북한의 그 보도 매체가 그 보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종북성을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단순히 재판정 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에도 놓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또 지금 장애 집회에 나가서 이 그 재판장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전폭시키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든 오든 간에 이 사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복해야 될 가장 앞장서야 될 법조인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불복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지해서 그래요? 박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법을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변호사도 법에 의해서 인정된 권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할 권리, 변호받을 권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에요.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에요. 촛불 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다. 이렇게 서석구 변호사가 주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일단 뭐 3대 박사 컴플렉스 있어요? 아니죠. 뭐 박사를 갖다 그렇게 희화시키세요? 박사를 또 희화시키네. 박사 컴플렉스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는 사실 짜고 드린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일단 인정을 하고 반론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거 부정해버리면 어떡하죠? 초기에 소장파랄까요? 그 이중원 대리인들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초기에 이제 뭐 고영태와 최순실 간의 미래, 불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참 격조에 맞지 않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는 품격이 떨어진다. 격가지를 가지고 왜 본질 얘기를 안 하고 헌재 재판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좀 찬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위 법조계의 원로 정말 이동흡 또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정말 뭐 대한변협회장을 지내시고 헌재 재판소장에 물망까지 오르신 분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이제야 격조 있고 정말 품격 있는 법리와 논리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헌재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사실 한 게 사실입니다. 그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와는 아주 다르게 할리우드 액션인데 할리우드 액션인지가 제가 좀 애매해서 저렇게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태극기 휘날리고 태극기 거기다가
뭐 재밌으셔.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뭐 야쿠자, 뭐 양반 노예, 피바다, 내란, 반란 이게 완전히 선동가 혁명가로 변해보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예. 노인 변호사님들이 나오시고 노인이라고 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변호사님들이 말씀 나와서 조심해야 돼요. 격조보다는 이런 할리우드 괜찮은데 액션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 저분들 간에도 뭐 강경파, 온건파, 또 노장파, 소장파 그렇죠. 이런 거 간에 서로 시각차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변호사들 간에도 뭐 나이 연배가 있으시고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화를 못 시키면서 아웅다웅하는 모습 보인 거 정말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는 품격을 너무 떨어뜨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짧게. 김광도 공부장. 예. 그래서 이번 탄핵 심판을 남긴 게 뭐냐 하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예요. 법리적 논쟁으로는 그래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게 이제 그것도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섞어찌게 이게 탄핵 사유를 제시했으니까 요건의 흠결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그거는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는 건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5가지로 정리하라 다시 그러지 않습니까? 13가지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왜 섞어찌개 식으로 사유를 많이 만들어냈느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너무 이 국정 개입 농단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다. 아니 찌개 재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섞는 게 맛있으니까 섞어찌개.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국회에서 찌개 재료가 뭐 된장 하나 뭐 사유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된장찌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역시 막판에 이 선동, 이런 위협 발언, 내란, 시가전, 아스팔트 위에 뭐 피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이런 게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 이 결정에 자기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한 게 몰아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단 내부의 지금 얘기잖아요. 티격태격한 속내는 하여튼 뭐 주니어하고 시니어 간에 티격태격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시니어 내에서 상당히 나중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주목을 받다가 서석구 태극기 변호사가 상당히 밀려버렸어요. 김평우 변호사 막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신문 광고 나오면 정기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될려다 말았고요. 이동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될려다 말았고. 주니어, 시니어 간에 좀 이렇게 티격태격에다가 또 시니어 간에도 조금 있었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시니어들이 어떻게 나라를 좀 안정시킬 생각을 지혜를 좀 모아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이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앞에 법이란 무엇일까요? 검찰 조사, 특검 조사, 헌재 출석 다 거부한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은 박 대통령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취 문제를 맡기겠다.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억울하다, 엮였다. 이렇게 돌변한 뭐 계기가 있나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2016년 10월 24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설문 유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10월 25일 바로 오랜 침묵 끝에 대통령은 1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최순실의 의견을 듣고 연설문의 표현 도움을 조금 받았다. 그 사이 9월에서 10월 26일까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127회 통화를 계속했다. 이것이 특검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확인이 안 됐죠. 그리고 10월 30일에 최순실은 돌연 귀국하고 11월 4일에 2차 대국민 사과가 나옵니다. 검찰 수사에 임할 각오다.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고 11월 21일에 장시호, 김종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대통령은 검찰 대면 조사를 최종 거부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등 일정상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정권 이양안을 만들면 나는 퇴진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는 오히려 232만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로 커집니다. 그리고 12월 9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2007년 1월 1일
거의 20여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인사회를 열고 이게 사실은 저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20여일 후에 한 인터넷 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래전부터 기획된 느낌이에요. 제가 엮였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날 최순실은 특검에 출석해서 고함 지르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특검을 부정합니다. 2월 8일 결국 대통령도 특검 대면 조사를 거부합니다. 특검이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그리고 2월 27일에는 헌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면 최후 진술을 통해서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우리가 법 하잖아요. 네. 법 한자로 보면은요. 법이라는 것은 물 삼수변에 갈 거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뭐 시대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 거고 욱에서 밑으로 가는 거고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그렇네요. 그런데 그게 또 민심이에요. 네. 근데 그 법을 대통령께서는 거스른 겁니다. 영유. 예. 거스른 거고 또 도리도 국민에 대한 도리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안 좋게 기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주 뭐 최순실 조력받았어요? 쉽게 설명하시네. 아주 안 좋게 기록할 것이다. 안 좋게 기록할 것이다. 고영식 교수님도 저는 뭐 안 좋게? 비유적으로 기름장어라고 했습니다. 기름장어. 그분은 저기 가셨는데 집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니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 송곳 질문 같은 것을 잘 피해간다고 해서 외국 언론이 기름장어라고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나온 법과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처신을 하셔야 하는데 완전히 법과 원칙을 배신하는 기름장어의 모습을 기름장어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헌재든 가서 송곳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옳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서로 또 가깝지 않습니까? 전에 뭐 유엔에 가서 또 여러 차례 만나고 해서 많은 거기서 소통을 하셨던. 벤치마킹을 해서 나도 기름장어가 돼야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보고 왜 두 돌변했냐고, 분이 왜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 뇌물죄 이 부분 때부터 바뀐 겁니다. 뇌물죄는 무서워요. 그것도 뭐 몇천만 원 뇌물이 아닙니다. 744억 뇌물죄에 걸린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뇌물죄에 딱 공범으로 엮이면은 본인들은 이제 엮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 태도를 바꾼 거죠. 살아야겠다고.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요. 저는 이게 그 역대 우리 최고 지도자 중에 가장 이게 불통 지도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라는 건 보고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 본인이 말만 했지 들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헌재도. 저는 이게 그 이번 사태가 정말 이게 역사의 교훈을 남겨서 역사를 한 걸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역사를 후퇴시키는. 불통이 탄핵을 불렀다? 그렇죠. 말하자면?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는 뭐 탄핵의 원인도 불통이고 예, 여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것도 불통 때문이 될 거고 저는 이게 아주 역대상 최고 불통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영수 교수가 얘기하시는 대로 뭐 저 거치 문제를 맡기겠다, 뭐 죽을 죄를 졌다 하던 이제 두 사람이 돌변한 이유가 뇌물죄 때문이다. 저는 이게 돌변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게 태극기 힘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극기가 커지면서 시작하니까. 뭔가 이게 부인하고 오히려 이게 더 가능하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99%면 어떻게 돌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촛불만 켜지는 놨더니 눈 뜨고 아침에 보니까 태극기가 휘날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게 태도를 큰 바꿔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 야, 이렇게 해석이 다르시네 정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은데. 그렇게 안 봐요. 네. 저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면교사로 기록하지 않을까요? 이 반면교사란 말 아시죠? 이 부정적인 면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1995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 과거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로 사용했던 중앙청 건물을 허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려버리죠. 그때 상당히 그 찬반 논란이 많았죠. 뜨거웠습니다. 그때 정말 뜨거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픈 역사, 슬픈 역사지만 그것을 남겨두어야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러나 뭐 이 중앙청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후세의 정치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런 불통, 비선실세에 의지하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기감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그런 존재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기록한 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하세요. 근데 그만큼 그 안 좋은 것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요즘. 황태순 평론가가 없으니까 우리 차지현 교수가 20년 전 이야기를 또 하네. 오늘은 어떻게 20년 전 이야기 안 듣고 넘어가나 했더니 황태순 평론가가 없어도 나오네요. 20년 전 이야기. 근데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황태순 평론가보다 훨씬 좋은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스피노자가 일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리 비울 일이 아니에요. 내일 비록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기서 잠깐 떠오른 영화가 있으니까 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동업자 양반. 그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리를 들고 있어?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려고 또 한 번 대아리를 들지 마시라고 패널들 간에 방해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본론 나가시죠, 뭐 본론. 대사를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스피노자 이야기까지는 이제 아까 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비록 파면을 당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위선의 나무를 심고야 말겠다를 역사는 컨셉으로 저렇게 정리해 놓지 않겠냐. 스피노자가 아니라 박근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면이 아니고 탄핵입니다. 탄핵. 파면하고 탄핵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니에요. 파면을 당하더라도 그런데 자, 매일 변호사 왔잖아요. 파면하고 탄핵 인용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박사가 후배 박사, 선배 박사, 후배 박사께서 일단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뭐 사과나무, 그다음에 뭐 반면교사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해보죠. 제일 쉬운 분이 옆에 계셨어요. 안 좋게 기록한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어쨌든 역사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재판장에 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헌재의 정치적 심적 거리는 매우 멀었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두 거리가 뭐 1.5km가 안 된다 그러네요. 걸어서 산책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가서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거는 실제 어떤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석 안 했는데 이러다가 앞으로 탄핵엔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거로 굳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헌재를 민심으로 바꿔도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의 보네요. 문제는 뭐냐면 헌재 불출석은 뭐 또 그 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차례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근데 그 약속을 어겼는데 어저께 대통령이 또 이 서면 답변에서도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박 대통령이 그전에 좋아하던 단어가 약속과 신뢰 이거 아닙니까? 원칙 이런 단어를 즐겨 썼는데 그거하고 가서 다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조사와 가서 자기 진술을 이런 거를 다 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것은 굉장히 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대통령은 아직도 현직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보십니까? 들어보시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각이 7시 20분. 차재원 교수님으로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내 탓이요. 양문석 박사도 역시? 내 탓이요. 그래요. 그러면 서정호 변호사는? 저는 이게 그 국민이라는 게 촛불을 일단 다수 국민 촛불을 본다면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없고 악의 눈물이라고 비판하고 또 이게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비판하고 어떤 말을 해도 대통령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촛불 드신 분들은 저는 이게 없다.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아예 없다? 예, 촛불을 든 우리 그 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사과를 해도 비판하고 또 이게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욕하고 사과하면 또 악의 눈물이고 진정성이 없다 또 욕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게 비판하니까 듣고 싶은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진정하게 사과를 한 적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조금 이전이 그래서 다르시네요. 없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 어떤 말에도 변명으로 제대로 보니까.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데. 네, 그 그럴까요? 정도 하시고 김광석 본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그 대통령 될 때 약속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전혀 실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진정으로 사죄하는 거를 국민들은 바랄 것 같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좀 며칠 계기시다가 그 하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65년 전으로 그냥 가버리네. 아까 20년 이야기를 했더니. 개긴다 이런 것은 이제 표준어인가요? 네. 표준어 그런가요? 네.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불찰입니다. 모든 걸 잘 살피지 못했다. 나의 불찰이다. 불찰만 인정을 했어. 근데 불찰이 아니고 잘못했다. 책임을 지겠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걸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대통령에게 마지막 카드가 과연 남아있는지 없는지 OX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카드가 있다. O. 없다. X. 오늘 6분을 모셨기 때문에 과연 3대 3이 나올지 한쪽으로 기울어질지 확인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 제가 질문 대통령에게 마지막 카드가 있다라고 하시려고 한 거예요 지금? 확실히? 있는데 안 쓰신다. 2대 4네요. 2대 4. 민 원장님하고 또 한 분이? 접니다. 차재원 교수네요. 예. 잠깐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다음 판넬에서 정리하면서 이 얘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대한민국을 파국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선고와 승복만 남은 탄핵 심판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끝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요. 신속하게 탄핵하라. 일두양반 탄핵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야, 너희는 이런 시위 못하게 하잖아. 촛불이 이런 시위를 하게 만들고 시위를 하면 못하게. 헌법재판소는 쓰나미처럼 몰아칠 국민적 저항과 심판 불복종 운동과 결국 국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네, 극한의 대립 대한민국.
이제 탄핵 이후의 후유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은 큰 과제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카카, 탄핵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특검 수사 종료 당연한 결과다. 태극기가 지켜드리겠다. 탄핵 찬성 집회, 박근혜 구속, 종신형 열차에 태우자. 국정수습 맡은 권한대행 오히려 전국 혼란시키고 있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원유철, 대선 주자들 집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빅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문재인, 탄핵 기각돼도 승복해야 한다. 바른정당, 모든 정당 대권 주자들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안철수,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0초씩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앞서서 그러니까 양분된 이 지금 그 극한의 대립을 극복하려면 저는 늦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비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뒤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씀이 한번 있었으면 하신 생각인가 봐요. 정말 이 마지막 국민의 진솔한 반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저 서정 변호사 갔다 오죠. 예, 저는 이게 그 모든 주자들이 보면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법적 승복은 당연한 거예요. 왜? 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진심으로 정치적인 승복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탄핵이 인용되면 정말 이게 진심으로 촛불도 꺼야 되고 태극기도 내려야 된다. 저는 이게 진심으로 정치적으로 승복하는 게 필요하다. 왜 자꾸 법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 대군주자들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승복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촛불도 끄고 태극기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김광덕 본부장 생각은. 예. 저는 이 대통령하고 대선 주자, 앞으로 미래를 또 이끌어갈 대선 주자까지 포함해서 헌재 결정을 정치인들은 승복한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들의 승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세대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앞서도록 일단 국민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민 원장님 그런 생각을 한 요 며칠 했어요. 지금 뭐 다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나서서야 한다. 뭐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촛불을 끄고 누가 태극기를 내릴 수 있느냐. 저는 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과연 없는 것인가? 저는 그걸 자진하야라고 봅니다. 아니 꼭 그걸 저는 전제하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대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대통령께서 되나? 말씀하셔봐야 그 하야가 바로 그 메시지로 저는 전달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무조건 승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병에 걸리신 분들처럼 전부 다 여기저기 사진 찍고 다니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그 현직 권한 대행까지도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승복과 개헌하는 것만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고영신 교수님의 답을 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복이죠. 그 이상 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승복을 하는 건데 그 승복을 가장 먼저 해야 할 분이 첫 번째는 대통령이고요. 예를 들면 기각이 인용이 됐고 대통령이 먼저 승복을 하면은 깃발은 내려올 겁니다. 태극기들은. 또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는 야당의 대권 주자들이 먼저 승복 선언을 하면 됩니다. 됐다. 우리가 승복하고 더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되면은 촛불은 꺼집니다. 근데 양쪽에 대통령과 대권 주자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일 3월 1일입니다. 그런 3일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